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1.5%로 올렸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시중자금의 대규모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가 민간 금융사의 기부금을 받아 장기 소액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하면서 민간의 손을 벌려 선심을 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이 기존의 관행을 넘어 혁신과 도전 정신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로봇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기술 등 발명품을 한데 모은 지식재산대전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앞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자금의 대규모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작년 6월 이후 1년 5개월 동안 유지해온 사상 최저 수준에서 벗어났고 지난 6월 이후 연 1.25%로 같은 수준을 보여온 미국의 금리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 상승률도 점차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기준금리 인상으로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 부담만 2조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이뤄지면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투자 상품이나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상업용 부동산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금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도 커지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일부 입주 포기 등 사태가 나타날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그간 초저금리 탓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돌던 부동자금이 어디로 움직일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몰렸던 자금이 대거 빠져나와 금융권의 고금리 상품으로 흘러들어가는 등 대규모 머니무브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장기 소액 연체자의 빚 탕감 대책에는 대부업체가 보유 중인 채권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채권들을 사들여 소각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한데 재원은 민간 금융회사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됩니다. 정부는 자발적 기부금이라 강조하지만 민간 금융사의 돈으로 정부가 선심을 쓰는 셈입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경제대 3인이라 불리는 장기 소액 연체자 빚 탕감 계획을 밝히며 세금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중 일부의 개인 빚을 세금으로 갚아줄 경우 많은 논란과 부정적 여론이 예상되는 탓입니다. 혈세 논란은 피한 셈이지만 대신 정부 정책에 또다시 민간 금융사에 돈을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탕감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연체자 83만 명, 대부업체와 자산관리회사 등 민간 보유 채권 연체자 76만 명입니다. 이 중 국민행복기금이 이미 사들여 관리 중인 83만 명의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것은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반면 대부업체 등 민간에 남아있는 채권은 정부가 사들여 소각해야 합니다. 내년 2월 장기소액 연체 채권 매입을 위한 신규 기구를 설립할 예정인데 재원은 금융회사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됩니다.
빚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에 있지만 금융회사도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빌려준 책임이 있다는 게 기부금의 명분입니다. 선심은 정부가 쓰는데 재원은 민간 금융사가 마련하면서 대출 심사가 잘못됐다는 안 좋은 평가까지 들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추가 지원이 필요 없다는 국민행복기금의 보유 채권도 과거 은행 등 금융회사들로부터 돈을 걷어 사들인 겁니다. 정부는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금융회사들의 기부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임을 굳이 강조했습니다.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자발적이라는 정부 설명에 실수하며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된 정책인데 어떻게 반대하겠냐며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신생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본격 출범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식에 참석해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며 중소기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어 혁신과 도전 정신을 갖고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 역시 중소벤처 소상공인 육성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기부가 승격된 지 128일 만에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1960년 상공부 중소기업과로 출발한 지 57년, 중소기업청이 출범한 지 21년 만에 부로 승격된 중기부. 새 정부 들어 유일하게 신설된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로 꼽힙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근간이 될 중기부의 출범을 응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18개 부처 가운데 중기부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중기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중기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의 양날개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 역시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앞장서는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문정부 경제정책을 이끌 핵심 인사들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사고로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고 재난 지역의 사람을 대신해 인명 구조를 하는 등 로봇이 우리 생활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로봇 기술은 특허로 등록돼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로봇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의 발명품을 한데 모은 지식재산대전이 열렸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20년 전 뺑소니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김병욱 씨. 휠체어로 생활하던 김 씨가 다리 모양의 로봇을 착용하자 스스로 걷기 시작합니다. 첫날은 이거 입고 몇 발짝 걸었을 때 휠체어 생활만 20년 하다가 갑자기 쓰니까는 잠을 못 자서 설치고 설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연습만 하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로봇입니다. 서강대 산학협력단이 만든 이 로봇은 다리에 달려있는 모터 사이에 스프링을 설치해 구동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다리 관절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 재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치타 모양의 로봇으로 이날 발명 특허대전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허청이 주최한 지식재산대전은 발명 특허대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상표 디자인권전이 통합돼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발명 지식재산권 전시회입니다. 30개국에서 출품된 630여 점의 발명품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와 함께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화와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재산 관련 최신 기술 등을 공유하는 이번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볼 수 있는 지식재산 트렌드관과 지식재산 속 일자리 관련 이야기를 현업 종사자들이 들려주는 지식재산 일자리 강연회 등도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LG전자가 오늘 상무에서부터 사장에 이르는 임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LG전자는 철저한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각 사업 부문에서 성과를 올린 인재들을 대거 승진시켰다고 임원 승진 인사의 키워드를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가 오늘 3명의 사장 승진자와 8명의 부사장, 16명의 전무, 40명의 상무 승진자를 담은 2018년도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체 임원 승진자의 규모는 6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신임 사장 승진자 중 권봉석 HE 사업본부장은 올레드 TV를 앞세워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을 선도한 데 이어 올해 사상 최고 성과를 거둬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을 맡아온 권수랑 부사장은 신설본부인 B2B 사업본부장으로 이동하면서 사장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 부사장은 부사장 승진 2년 만에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글로벌 전장업체인 하만에서 올해 초 소프트웨어 센터장으로 영입된 박일평 부사장은 영입 1년 만에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CTO 역할도 맡게 됐습니다. LG전자는 외부에서 영입한 인재에게도 과감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면서 미래 사업 준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사장 승진자 중 류재철 신임 부사장은 트윈워시와 코드제로 A9 등 시장 선도 제품 판매 확대 공을 인정받아 전무 승진 1년 만에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황정환 신임 부사장은 지난 7월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 단말 사업부장으로 이동한 후 4달 만에 MC 사업본부장에 오르면서 부사장 승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LG전자는 또 3명의 여성 임원 승진자도 이번 인사에 포함했습니다. 류혜정 신임 전무의 경우 LG전자에서 처음으로 전무에 오른 여성 임원으로 앞으로 IoT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H&A 스마트 솔루션 부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LG전자가 사상 최대 규모 임원 승진을 단행한 것은 올해 실적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의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5%와 82% 급증하는 등 고른 실적 호재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레드 TV를 앞세운 HE 사업부는 3분기 영업이익률이 9.9%에 달해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국민연금이 내년 1월로 30도를 맞습니다.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유례없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자산 600조 원의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거대한 대들보가 됐는데요. 그간의 성과를 조명하고 향후 국민연금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0년간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제도 도입 때인 1988년 말 443만 명 수준이었던 가입자 수는 현재 2,16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도 시행 이듬해인 1989년 1,798명에 불과하던 수급자는 이제 434만 명에 달합니다. 기금의 규모도 602조 7천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가파른 양적 성장을 이어온 국민연금이지만 풀어가야 할 난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아직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많고 용돈연금으로 불릴 정도로 월 수령액이 적은 데다 재원 소진 우려로 인한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새로운 30년간 미래를 향한 도약을 다짐하며 새로운 미션으로 지속가능한 연금급여와 복지 서비스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내세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으며 국민의 노후 자금을 잘 지키고 키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만들어갈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받을 국민연금 전액을 고양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내놓은 김명환 덕신하우징 회장은 수급자 대표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100세 세대를 맞아 국민연금의 삶을 질을 높이는 기둥으로서 그 기대 역할을 더욱 커질 것을 기대합니다. 숨가쁜 성장을 이어온 국민연금이 100세 시대 전 국민의 노후 소득원으로 자림하기 위해 또다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반도체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 어떻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의 주가가 어떨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코스피까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오늘 시장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오늘 3.42% 하락한 254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달일을 286만 원대까지 올랐던 삼성전자는 1일 이후 점점 하락하다가 14일에는 280만 원 선이 깨졌고 27일에는 270만 원 선 아래로 떨어져 결국 오늘 260만 원 선마저 내줬습니다. 지난 10월 8만 9천 원대까지 올랐던 SK하이닉스도 27일부터 4거래일 연속 떨어지며 오늘은 6.8% 하락한 76,800원에 마감됐습니다.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대장주들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코스피도 2,500선 밑으로 하락해서 2,476.37로 장을 끝냈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어 왔는데 갑작스럽게 반도체 대장주들이 이렇게 약세를 나타내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반도체 대장주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지난 27일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곧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9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도 매수에서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시온 킴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세가 시작됐고 DRAM의 공급 부족이 내년 1분기 이후 사라질 것이라며 내년 메모리 부문 이익이 급증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하향 조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초장기 호황,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올해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도 갈 것 같았던 호황이 내년이면 끝날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지난달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내년 반도체 시장은 올해에 비해 4% 성장하겠지만 2019년에는 1%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긴 하겠지만 설비 투자 등으로 반도체 신규 공급은 더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다고요. 네, 미국의 유명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간한 바로 다음 날 삼성전자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긍정적인 기조 의견을 바꿀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의 352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타키야마 다이키 골드만삭스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 사이클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됐다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경기 순환을 덜 타고 있고 OLED의 경우 삼성전자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 역시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설비 투자에 대한 시각차 때문에 반도체 산업 전망에 대한 시장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지만 설비 투자 증가는 수급 균형을 위한 당연한 현상이라며 메모리 공급 부족 또는 수급 균형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도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출하량이 늘면서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이라며 DRAM 수요가 늘고 전체 이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주를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를 하려고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반도체 대형주의 주가 하락이 원화 강세 기조와 최근 주가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반도체 시장이 기업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 둔화된 것이 아니고 전망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KB증권은 내년 반도체 OLED 가격 하락과 공급 증가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예견됐다며 가격 하락을 반영해도 내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여전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IT와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 확대는 비중 확대의 기회라고 조언합니다. 네,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지난달 말 이후 5주 연속 커지고 있고 특히 송파구는 5년여 만에 처음으로 1%대의 주간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서울 지역 주간 아파트 값은 0.29%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며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로 재건축 사업이 많은 강남권 아파트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송파구의 경우 한 주 새 1.02% 올라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해 일반 아파트 값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계부채 대책 후속 조치 발표에도 매물이 부족하고 호가도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파구의 영향으로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 아파트 값도 2012년 5월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의 전반적인 부진으로 10월 전체 산업 생산이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에 대비해 1.5% 감소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9월에 0.8% 증가했지만 자동차 등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부진하면서 크게 줄었습니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통신기기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가 모두 줄어 전월보다 2.9%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기계류 등에서 크게 줄어 전월보다 14.4% 감소했습니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산업생산 부진에 대해 지난달 대부분 지표가 높은 수준이었던 터라 기저효과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며 일시적 조정 성격이 강해 상승 흐름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자 소비자 경보 단계를 주의해서 경고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올해 1월에서 10월 접수된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월 평균 133억 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의 73.5%를 차지합니다. 실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해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일러주고 대출금을 보내라고 한 뒤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어 실제 직원인지 확인해 보거나 대출 모집인이라면 등록번호를 조회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20대 청년층의 행복도가 6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에 따르면 6년 전에는 20대 전체의 약 66%가 행복하다고 응답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절반 수준인 52.3%만이 행복하다고 답해 무려 13.9%포인트나 줄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영구형 원자로인 하나로 원자로의 재가동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내진 보강 공사를 마친 하나로 원자로는 다음 달 5일께 정상 가동됩니다. 하나로 원자로가 재가동되면 의료용과 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국내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해 지방의 하락이 본격화되고 서울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0.2%가량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세값에 대해선 입주 물량 증가 영향으로 일부 지방에서 역전세 가능성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합세를 이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1조 1천억 원을 출자해 모두 4조 원 규모의 혁신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합니다. 이 펀드는 혁신 벤처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적절한 자금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투자와 연계한 후속 투자에 주로 쓸 전망입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